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1월 12일이고요. 오늘 11월 두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가 또 지났고요. 이번 주 참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냈는데 어떻게 잘 어, 기분은 지수와 함께 그래도 좀 한국 시장이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계좌가 이제 여기 따라오느냐가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겠죠.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또 그를 어떻게 대응할고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황 관련된 코너는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거는 종목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련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왔다고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해야 될 숙제가 종목을 찾아가는 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데 그러니까 종목 중심으로죠. 예, 짜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이제 조금 더 짚을 거 빨리빨리 짚어보고요. 근데 하나 먼저 또 말씀드릴 게 조금 전에 보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지난번 48대 48에서 지금 이제 거의 50대 49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아리조나인가요? 예, 여기가 거의 이제 민주당으로 우편 투표까지 하게 되면 약 한 51대 50 정도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민주당이 상원 점령, 공화당이 하원 점령.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공화당이 됐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가 오히려 약간 좀 재정도 확대하는 걸 좀 막고, 그러니까 약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는 걸 좀 경계하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쪽은 공화당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그 논리로 해석하게 되면 민주당이 우위가 된 거는 약간 미국 증시에 조금 부담이겠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정치가 그대로 뭐 끼치느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중간선거 끝나고 불확실성 이후에 항상 나왔던 데이터가 그거죠. 중간선거만 끝나면 미국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두 번 하락했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 또 1년 수익률을 보게 되면 그 뒤에는 다 올랐다. 뭐 이런 데이터를 안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결과는 미국의 그렇게 증시에 썩 좋은 상황이 아니고, 당장은 달러가 지금처럼 그 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나오는 게 아니냐. 왜냐면 지금 민주당은 달러 강세를 용인한 상황들이죠. 용인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연결돼서 다시 달러 강세가 돼야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열어봐야죠. 네, 근데 열어보는데 일단 경계의 가능성은 있다. 특히 지금 갭을 이렇게 강하게 띄우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알고 있는 패턴이죠. 3일선 쭉 따라 올라오면서 거기서 약간 적어도 이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옵션 만길 날도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 구실로 이때 참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되면은 옵션을 사는 쪽과 지금 봐도 그렇죠. 주식을 사는 쪽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참패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풋옵션 사는 매수 세력이요. 근데 지금 또 사네요. 보니까 지금 10월 달에 만기가 10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거의 누적으로 보게 되면 풋옵션이 53만 개 정도 됐는데, 그 전에 벌써 한번 지난 옵션 만기 때는 물론 뭐 어느 월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 정도라고 하게 되면 당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하락에 베팅했던 외국인도 이번에 당했다. 이런 쪽인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시장이 약간 그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에서 외국인들도 일단은 계속 지금
좀 억급 다 똑같이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겠죠, 이게. 네, 좀 시각은 다르지만 계속 이제 움직이는데 이 갭상승을 강하게 이어갔던 걸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단기 이평선 정도까지, 그리고 또 지금 가파르게 따라오르는 이제 이평선과 이격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그때 같은 경우는 벌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벌어졌죠. 근데 지금은 이격도가 지난번에 거의 지난번보다 고점이 한 30%더 높을 정도로 강하게 들어와 있고, 근데 지금 수급으로 이끄는 장은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했을 때, 참 이것저것 고민이 좀 되는 상황들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듯이 항상 또 진도 나가야 되겠죠. 진도 나가면서 지표들 하나씩 뜯어보고 변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지금 이 상황 빠질 듯 안 빠지다가 달러에 대해서 계속 롱으로 갔던, 그러니까 달러를 강세로 이끌려고 했던 세력들이 무너지는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딱 그거 하나에 밀렸죠. 대표적인 물가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CPI가 7.9대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따도 보시겠지만 금리, 그리고 두 번째 달러, 그리고 환율이죠. 예, 환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게 일단 눈길이 간 거고요. 저희가 그때 보통 그랬습니다. 한 109대를 빨리 깨야 변화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9대 깨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거의 급하게,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부터 거의 시장이 미쳤어요. 솔직히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 극과 극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한쪽이 누구 하나 죽어라 라고 하는 쪽에, 보통 시장이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타협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타협하고 잠깐 쉬고 타협하고 하는데, 이번에 약간 여름 이후 때부터는 한쪽을 그냥 죽어라 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반대로 또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아, 또 반대로 이렇게 하고, 이게 참 엄청난 변화가 나옵니다.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한 108대 부근 다시 시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109대 안착 못하게 되면 추세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강세는 깨졌다. 그러니까 109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저항이죠. 깨지고 이번에는 돌아오게 되면 한 107.5, 108대까지 인덱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버거울 겁니다. 여기서부터 버거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게 되면 돌파해서 나갔던 지수대가 어디죠? 예, 여기다 104입니다. 지난번에 한참 저희가 에어클래스 강의에서 104대에 대한 이거 쉽게 돌파 못할 거야 라고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훅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환율 쪽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최근에 나오는 원화 강세가 보게 되면 어떤 중국 위안화보다 일본 엔화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원화가 강세로 자리 잡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보게 되면 베트남보다도 더 강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통화들은, 달러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통화들은 다 약세였는데 돌아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화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통화보다 좀 많이 오버슈팅 했구나 라는 쪽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행, 항공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지금 다음에 나올 종목들의 또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또 압축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만약 1,300원대 이상,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체크할 건 그겁니다. 108, 109대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다. 힘없이 그냥 다시 104대로 내려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104대로 오게 되면 아마 저희가 지금은 1250, 그때 막 고민했던 가격대거든요. 1250원, 1200원대 이 정도까지 또 빠르게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물가 수준의 압력이 확 낮아지겠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입했던 가격들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한숨 돌린다. 음식료 가격 쪽이죠. 곡물을 수입해놓은 쪽에서 가격은 계속 올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올려도 계속 압박으로 받네. 하지만 이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수입하는 입장 쪽에서 환율이 부담이 사라졌다. 예전보다 많이 꺾였다라고 하게 되면 또 수입업체 입장 쪽에서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내수 관련된 쪽에 위축이 컸던 것들 돌아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오프닝 관련된 쪽도 챙겨야 되겠지만 또 이쪽도 음식료 쪽도 한번 봐야 될 거다. 근데 음식료 쪽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수출이 더 주도를 해서 움직였긴 하지만 환율 효과가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가 사라지는 거 감안하게 되면 그동안에 환율 효과로 좀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췄던 현대차 뭐 이런 수출주의 대부분 쪽이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약간 또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환율을 저희가 기업 실적 쪽에서 그렇게 크게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치 자체가 환율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왠지 좀 뚱해 보이겠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환율이 또 많은 걸 얘기해준다. 그런 쪽에서 이제는 108과 104 사이에서 인덱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체크해야 될 게 이제 또 비트코인. 네, 이거는, 지금 매가 너무 어지러우실 겁니다. 이거 대응하시기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는 드렸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한번 주민하시라. 그러면서 한번, 또 이거 대응하는 방법이나 계좌 트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찝은 가격이 만약에 중기적으로 가격대 한 14,000대 정도 보인다. 비트코인 달러 기반입니다. US 달러 기반의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14,000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도 되겠다.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게 되겠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 2만대 밑에서 뭐 이 사이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을 14,000대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또 하나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지금 FTX라고 하는 그 바이낸스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그리고 FTX가 2위. 근데 FTX가 벌써 루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좀 은폐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자기네가 코인도 발행하고 이러면서 거기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목 아래 이것저것 발행했던 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얘기로는 거래소인데 거래소에 돈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 거래소에서 상장한 코인을 거래를 한다. 거래하고 내가 팔았다. 팔게 되면은 팔고 난 현금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못 줍니다. 얼마큼 비었냐면 6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조 10조 되는 건가요? 예, 이 정도 되는 돈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젠가요? 파산 신청했습니다. 이거 좀 큰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충격받고 그래도 위험 자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움직이다가 그 얘기 나오면서 또 한번 이렇게 쫙 밀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움직였던 변화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쭉 움직이다가 갑자기 그 얘기 나오면서 또 확 꺾였고 다시 반등하다가 또 꺾이는 구조. 이렇게 참 어렵네요, 이것도요. 그래서 16,000달러대 갔다가 한 18,000이 안 됐었죠. 17,500, 700 뭐 이 정도 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요거는 파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변화를 지켜보시되 만약에 이 사태가 그렇게 여기서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리될 거 정리되는 거죠. 근데 안 좋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나오는 근데 그거는 금리와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코인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게 돌고 돌아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근데 결국에는 신뢰 문제였었잖아요. 이게 루나 사태가 벌어진 신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어떤 금리나 전통 금융시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태생적인 문제가 좀 발생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뭐 추가로 뭐 4조 달러 정도 원래 이게 계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급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이런 시장에서 왜 공급을 하는지, 네, 굳이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일단 부담이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코인과 어떤 금융시장과 연결성을 보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었을 때 좀 취약한 거, 약세로 가게 되면 반등하는 거, 이게 일단 고리가 깨졌습니다. 그거는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신뢰가 회복돼서 다시 그 연결고리가 마저 움직일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코인은 가격대가 만약에 14,000대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혹시 뭐 언급을 약간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관심 한번 가져 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저점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보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너무 아시죠? 그리고 또 계좌 지금 개설하셨으면은 많이 못 삽니다. 많이 못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코인이 주가 아닙니다. 네. 코인을 어떻게 뭘 믿고 매매를 하겠느냐라고 하면 저도 답을 못 해요. 근데 시장의 하나의 반대로 금의 역할을 약간 하기 시작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금의 시총도 넘어가는 모습들도 한번 보이다 보니까 그만큼 새로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긴 높구나 라는 쪽의 변화를 보되, 근데 또 반대로 심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코인으로 거의 이제 개인 입장으로 그렇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코인 시장이 좋아야 주식 시장도 좋은, 뭐 일관성은 있겠죠. 약간 비슷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때문에 너무 위축된 상황이, 그렇다고 코인이 위축되게 되면 주식을 하느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코인 하시는 분과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긴 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주식이 9다. 그러면 코인이 1 정도로 했는데, 뭐 물론 모르겠습니다. 20, 30대 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식시장의 심리적인 투자와 관련된 쪽이다, 자산과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은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쪽인데요. 일단 금리를 볼 때 하나 이제 그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쓰는 거, 앞으로 이제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비트코인이니까 이건 제외를 하고, 예, 지금 10년물 채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보통 저희가 최근에 물가 압력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이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도 이제 하향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짜리가 3.8대, 그러니까 4%는 기본으로 보다가 이제는 3.8대까지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앞으로 그것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좀 쓰는 것 중에서 미국 금리 쪽에서 3개월물이 있습니다. 3개월물이 있고, 그리고 2년물이 있습니다. 3개월이니까 3months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년물짜리가 있고, 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게 교차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연준이 거의 금리를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약간 뭐 0.1대 정도로, 그러니까 0.2죠. 예, 그 사이로 지금 4.3, 4.1 뭐 이 정도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물 쪽에서도 최단기물, 그리고 또 약간 그래도 단기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딱 역전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원주대 입장적으로는 됐다라고 하게 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연준이 어떤 행동을 볼까요? 지금 이번에 연준에서 12월 달에 50bp가 지금 대세죠. 50bp를,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를 이제 계속 읽어야 될 텐데, 50bp 가능성도 있겠지만 25bp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왜냐면 물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25bp에 대한 변화로 가닥을 잡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근데 금리는 올리는 건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속도가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줄어, 그게 반영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만약에 또 12월 달 같은 경우 이렇게 내년 3월 가게 되면 어차피 물가는 이제 YOY가 작년 동기 대비다 보니까 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떨어질 텐데, 근데 이게 아마 혹시나 6대로 예, 이거는 이제 좀 심했나요? 6대로 발표되기 시작한다. 6점 얼마 아니면 7점 초반대 뭐 이렇게 발표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시장이 좀 영향을 받겠죠. 받고 하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요거를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 다 왔지만, 그렇다고 지금 최근에 자산이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연준이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선거도 끝났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바뀌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되게 미묘하겠죠. 12월달 FOMC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 꺾이는 신호 확인됐다 하지 그에 따라서 예전까지는 하지만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갈 길을 가겠다. 근데 이번에는 물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피크아웃이 뚜렷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뉘앙스가 다른 거죠. 하지만과 그래서 이 차이가 아마 이번 12월 FOMC를 많이 바꿀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요한 게 그러면은 다 좋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 차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단기물과 장기물 차이의 역전들이 좀 해소가 될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를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될까요? 예, 이제 그게 가장 흐름이겠죠. 그럼 한번 보게 되면 시장 위협 지표 쪽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이게 이제 똑같이 처음에는 같이 하락합니다. 같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이 하락한 속도와 변화가 이제는 아직까지는 좀 큰 차이가 없죠. 똑같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단기물이 더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예, 단기물이 찾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돌아가는 신호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그냥 동반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은 아직은 뭐 확인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좀 또 앞으로 유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 구리. 네, 이 동가격인데요. 이제 이쪽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 민감 쪽은 위축, 약간 성장주 쪽으로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 가격을 보게 되면 중국의 리오프닝 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안 좋답니다. 그래서 거의 하방을 들어오는데 거의 지지를 하네요. 근데 지금 현상이 또 저희 주가에서 보듯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즉 지금 그 삼각수렴 저점대를 깨고 이번에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지금 구리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원자재 쪽이 물론 이게 지금 체크 포인트가 달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거의 원자재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지금 미국 그러니까 지금 경기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되면 이거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차로는 달러로 반응했다. 하지만 이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짝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또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이 박뼈되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달짜리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3.35 그러니까 거의 이제 4달러대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저항은 좀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달러대 이상은 저항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 돌아간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막 올라갑니다. 유가나 나머지 에너지 가격들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가는 또 올라가나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물가 상승 압력들이 높아졌을 때 그럼 연준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물리고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신호는 괜찮아졌는데 물가가 또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물가 수준이 한 2%대 3%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6, 7%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또 내년 가서 그렇게 하겠죠. 이제 물가 수준이 3%대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래도 잘 안 떨어지는 게 계속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경기가 뭐 나쁘지 않다며 중국도 리오프닝 한다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문제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입니다. 유가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쉽게 안 밀려요. 지금 기준으로 한번 쭉 하고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고점은 살짝 낮고 저점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어떤 패턴을 가져가느냐?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수렴형 패턴으로 가겠죠. 이렇게 수렴형으로 가면서 거의 이제 90달러대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렸는데 이제 만약에
또 중국의 리오프닝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이 유리하겠죠. 근데 반대로 경기가 침체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두 개 사이에서 어느 쪽에 힘이 세냐라는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하나 그게 있죠. 지금 유가는 또 북반구에 겨울철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또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거기다가 또 미국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축률을 다 풀었어요. 비축률 다시 채워놓는다. 수요 증가로 나오겠죠.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기준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우세한 건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나올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물가에 네, 압박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저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올인하고 이제 화력 발전은 다 문 닫아 라고 하게 되면 진짜 나라 문 닫을 나라 많습니다. 아직까지 화력 발전이 대세고, 그리고 화력 발전 가지고 지금 화력 발전 안에 이제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LNG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이걸 대체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시작하죠. 근데 이것도 지금 그래 우리 지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짓게 되면은 최소 3년, 보통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플랜트 쪽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게 나오는 변화다라는 걸 꼭 봐야 될 거고, 그러면 그 관련된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 레벨업 되는 실적에 저희가 얘기하는 그 에너지 관련 쪽이죠. 이쪽도 계속 기회를 맞는다라는 쪽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그동안 많이 빠진 성장주 보다 보니까 이쪽이 쉬어가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쪽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네, 그렇다고 바뀐 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시장 위험 지표 관련된 거 얘기하다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는 맞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안 보려고요. 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압박이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제자리로 들어오는 수준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게 약간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것까지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는 타임 테스트가 지난번과 같이 생각한다. 20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거 체크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아직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파 탐욕 지수도 별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가봐야 그리드 쪽으로 위치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한번 좀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리나 싶었더니 네, 아니네요. 아니긴 한데,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의 지금 이게 주가가 반대로 미국이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지금 기준이 다우가 제일 먼저 여기까지 와 있고요. 거의 뭐 빠진 게 없어요. 다우 지수는 12,450에서 11,250이면은 한 10% 빠진 게 답니다. 우리 지난 고점 대비해서요. 네, 참 이쪽은 그래서 저거죠. 그냥 필수 소비재, 인플레이션 적응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쪽, 이쪽이 많다라는 관점이고, S&P 500은 약간 중간적인 입장 쪽에서 이제 주봉상의 저항권 딱 들어왔습니다. 지켰습니다. 20주선은 200주선은 지켰습니다. 지키고 돌아오는 단계. 근데 저항에 딱 맞아 있죠. 추세까지 돌파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시총 기준으로 한 4천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S&P 500 4천 기준으로 올해 미국 기업들 나올 실적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지금 어느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약 한 17.1배 정도를 얘기합니다. 17배죠.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18배, 19배,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적이 확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 부담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한 4,100선 간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한 2.5%더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봐야 뭐 17점 몇 배 되겠네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예전 수준까지 뭐 그냥 쭉 하고 들어온다, 이제 고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배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비싸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변화되는 거 없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좋은 현상이 아니고,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감원하고 있죠. 또 감원하고 약간 비용 통제하고 구조조정하고 있고. 근데 이를 통해서 실적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가장 감원의 지금 진심인 회사가 메타입니다. 메타는 지금 벌써 인력 감축시키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를 보겠다라고 뚜렷이 얘기하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트위터도 그렇죠. 트위터는 물론 머스크 형님이 인수한 건데, 그러니까 약간 공학자 입장 쪽에서 인수했는데 적자가 나고 있는 거를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해? 딱 머릿속에 짜여진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처음에 초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적자나는 거 당연하죠. 근데 항상 했던 머스크 형님이 어, 네, 형이에요. 네,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완성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흑자로 빨리 들 것이다. 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그냥 틀에 박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잘 안 믿었었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안정으로 들어와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위터를 봤었을 때 트위터는 지금 한 분기에만 3, 그 3억 달러죠. 예. 빌런이 10억이니까 예, 0.3 빌리언이면 3억 달러. 예, 3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4, 5천억대 이 정도를 한 분기에 쓰고 있었습니다. 한 분기에 인건비로요. 이거를 이번에 커트하면서 한 3천 명 자르면서 이거를 이제 줄이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러면 이제 트위터 입장으로는, 근데 트위터는 지금 테슬라와 다르게 뭐 어떤 유지비에서 건물이나 뭐 나머지 기타 비용 빼고는 인건비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트위터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금은 트위터 사는 게 맞겠죠. 구조 조정을 하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자본주의 논리로는 트위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매수 쪽으로도 보다가도 워낙 머스크 형님의 이 돌출된 발언이 있다 보니까 투자 대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비싸지는 것도 하나의 부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금리도 관련된 이슈 끝나고 나서는 뭐가 움직이게 되느냐? 실적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두 가지입니다. 금리가 미국이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빨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 쪽에서는 그래 경기가 회선을 받아도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약간 경착륙 정도로, 그러니까 연착륙 정도로 끝낼 거야 라고 하느냐. 이제 심각해. 도저히 이제 본격적인 대량해고 나오고 힘들어져 라고 하는 경착륙 쪽으로 가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 사이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기업 실적이겠죠. 기업 실적이 마찬가지로 내년에 뚝뚝뚝, 예, 실적 때문에, 경기 때문에 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주가는 또 영향을 받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흐름인데, 근데 금리를 저렇게 가파르게 해놓고 아무 이상이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걱정이 돼요, 솔직히 지금. 거기다가 두 가지 사실 실물 경제에 대한 여파 그리고 기업 실적 두 가지를 따져본다. 걱정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뭐 그렇다고 저금리 기조도 아니고. 그럼 기업들 입장 쪽에는 당장 달러 강세부터 고소액을 많이 받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체질이 좋아져서 내년 우리 실적 가이던스를 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진짜겠죠. 아직 4분기 때 그렇게 지금 하반기도 나머지 분기도 그렇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안 한 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노코멘트 하겠다.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본 회사가 더 많고요. 그런 입장에서 주가만 올라간다고 모든 게 다 좋다고 보긴 또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봤었죠? 네, 뭐 변동성은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지 약간 받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당연히 뭐 그렇게 큰 영향 안 받고 지금 거의 정체, 하향 정체.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지금 시스템 쪽, 그러니까 살짝 올랐네요. 살짝 올랐는데 시스템 쪽으로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나 시스템 리스크 쪽으로 가기는 아직은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레벨 다운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모르는 사이에 또 주식시장은 또 반영이 쭉쭉쭉 돼가는데 혼자만 또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이거는 뭔가 좀 그래? 라고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게 영향을 받은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회사 입장 쪽에서 갖고 있었던 뭐 투자 자산 쪽으로 있었을 때 뭐 가상화폐 쪽이나 물론 이게 다 공신하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쪽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는 게 테슬라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영향권도 당연히 그러면 들어오는 거겠죠. 이게요. 근데 뭐 팔았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부터 또 채권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로 펼쳐졌던 단기 자금의 여러 가지 여파들, 이게 한 번 올라간 게 만약에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이었으면은 괜찮았겠죠.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기본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가산해야 될 부분들, 즉 우리가 리스크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유 나 그 정도로는 너희 투자 못하겠어. 그럼 이 정도 하면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래 그럼 그 정도 한 두 자릿수 줘야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너희 거 해주겠어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까지 한번 보고요. 아직은 뭐 큰 영향 없다 안쪽으로 바라보고 일단 대응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이제 지났고 여러 가지 변화 보는데 이제 뭐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건 순간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특히 잠깐 보다 보니까 한번 또 보게 되면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아까 잠깐 보셨죠. 나스닥이 이제 지금부터 저항, S&P가 저항이 되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지금 이제 20주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차곡차곡 금리에 따라서 위축이 되는 쪽부터 좀 제일 늦게 돌아오기 시작하죠. 지금부터 저항이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여기 돌파를 했습니다. 무겁다고 하는 11,200선을 돌파해서 돌려놨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 거 있죠. 55일선 이렇게 강하게 눌러놓고 하락 각도가 완연한데 하락 각도에서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그랬죠. 돌파하고도 확인 작업이 나옵니다. 세게 되면은 확인 작업 하나, 둘, 셋이라고 그랬죠. 3개 봉 안에 만들어서 돌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센 시장입니다.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하나, 둘, 셋인데 세 번째는 위축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55선이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하고 이제 밋밋하게 되거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도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권들을 찾느냐 그런 쪽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만약에 11,500이 이제 다음 저항권이거든요. 여기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저항권. 네.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기는 또 만만치 않다라고 되면 11,500 시도하다가 예, 아시는 것처럼 약간 또 약간 주춤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지지가 여기겠죠. 그러면은 한 11,000선 초반 100, 11,100 정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시도하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이게 약간 이제 플랫하게 바뀌고 단기 이동평균 소리 쭉 따라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지권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움직인다라고 되면 다음에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는 11,500이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게 되면 약간 고민할 것 같고요. 약간 밑을 또 확인한다 라는 입장 쪽으로 약간 좀 숨 죽여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래도 좀 다른 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성장주 관련된 쪽에 대한 재조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죠. 왜냐면 금리가 이제 오른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왔을 거야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중요한 거는 성장주가 아니라 많이 빠진 성장주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돌아갈 수 있는 배경들이 된다라고 국내 시장에서도 나타났고 그쪽을 좀 강조를 더 드렸어야 되나 싶은데 그때는 이것저것 딱 공지사항으로 보내드렸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요 카테고리에서 한번 종목 보고 빨리 관심 종목 넣었다가 뭐가 셀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네, 좀 이따가 그 관련된 쪽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변화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한국 시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국내 시장은 뭐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코스피 이제 약간 뭘 수급적인 변화가 볼 게 없었을 때는 뭐 수급적으로 누가 사? 다 외국인들 관망, 기관 관망, 개인들만 샀다 팔았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장난쳤던 장세가 이런 장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삽니다. 매수 주체가 뚜렷이 보입니다. 기관들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규 자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공매도 또 청산하고 거기다가 신규 이제 약간 여력 찾으려고 들어오는 상황들. 이제 채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수익률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안정을 찾고 이제 채권 쪽은 조금 그래도 이만큼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 이제 뭐 해야 되지? 주식 봐야지 라고 해서 들어오는 단계. 근데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외국인들 사네. 같이 사. 뭐 이렇게 나오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냥 마냥 지켜보긴 그렇겠죠. 주봉상에 저항 들어옵니다. 지금 막 2500선 전후가 저항입니다. 직전 고점 2550, 2500, 그리고 또 2600. 이것도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항을 받았던 때죠. 이는 2600대.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 여기죠. 예, 2600까지 2500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500부터 2600까지 저항이 많은 단계입니다. 이거를 또 수급의 힘으로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쭉 하고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러면 그럴 때 항상 보게 되면은 이제 저항권까지 먼저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중소형주가 돌아야 되겠죠. 중소형주 돌고 코스닥 종목들 돌고 그게 다음 차례인데 지금 기준에서 조금 이상한 게 그거죠.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서 이거 네, 오늘은 열 안 내겠습니다. 네, 그냥 열 안 내고요. 네, 이게 시행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거래 위축이나 시장의 부담이 당연히 커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뭐 대주주부터 그쪽을 많이 매매했던 약간 개인들의 움직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개인들은 그래도 과거부터 이제 대형주 많이 사긴 했죠. 대형주 사다가 뭐 대형주만 물렸습니까? 중소형주도 다 물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중소형주까지 다 밀렸다가 이제 이게 변화가 들어오는데 대형주는 움직이는데 중소형주는 아직 멀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쯤 들어와야 되는데 800선 가야 될 게 지금 730선. 왜 이럴까요? 10% 정도 못 따라가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파는데 개인들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 수, 사람 수를 따지게 되면 한두 명, 많아봐야 10명 이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80%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소수의 10명이 자산의 7, 80%를 갖고 있는 이런 더러운 세상.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주식시장의 요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위쪽으로 고액의 자금,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거래 증가와 사고 팔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큰데 반대로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지금 주식이 출발해서 막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단타쟁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이거 눌림목인가 보다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추세 맞춰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 보고 나게 되면 뭐 큰 부담 없네. 그럼 역시 그냥 그렇게 됐을 때 또 돌아가는 거. 추세 안쪽까지 들어갔다 돌아가는 게 이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 매매자들은 짧게 보고 치고 나오고 나머지는 또 그 추세 가는 거 보고 그냥 또 조금씩 더 확인하고 매매하자라고 하는 추세 추종자들은 딱 추세 안쪽에서 안 삽니다. 추세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보고 돌 때 사는 거죠. 저희는 딱 들어왔을 때 저희 툴에 맞다 그러면 사는 건데 기존에 들어왔는데 다른 이제 좀 길게 보고 같이 투자를 하고 느릿하게 움직인다라고 되면 확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 쪽에 들어왔다가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를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그냥 알아서 이제 그쪽도 돈 벌고 이쪽도 돈 벌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중요한 건 시장이 움직여야 될 거고 그런 상황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은 아마 이번 연말까지도 그런 현상은 나올 거예요. 시장이 좀 괜찮다 보니까 시장 다 위축되는 건 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중소형주가 움직여서 거기에 약간 갭을 좀 메꿔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마다 또 한번 이런 좀 거액 쪽은 탈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래서 제가 금융투자 소득세 여파 때문에 중소형주는 좀 자제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말씀드리고 약간 중대형 쪽으로 가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잘못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이게 시행된다 그러면은 뭐하러 중소형주를 매매를 하냐. 결국에는 돈 벌게 되면 그대로 또 띄워주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가서 또 다음 결산을 때 가서 이게 돌려받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했는데 또 수익이다 그러면 오케이 이건 그냥 국가 돈 낼름. 네, 근데 손해봤다 그러면 손해본 거 가지고 거기서 또 돌려주고 아니 손해봐야 돈 이게 무슨 도둑놈신법입니까?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물론 저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부동산 세금 꼬박꼬박 좀 내는 편입니다. 좀 많이 내죠.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만큼 그냥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의미에서 됩니다. 근데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가, 이게 부동산을 한번 매매하고 그냥 끌고 간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산의 한 구성이겠죠. 근데 주식은 그게 유동적인 게 되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격 변화가 이게 지금 부동산처럼 이제 좀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변화 무쌍한 거고, 거기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식에 관련된 것 가지고도 세금을 낸다고요? 그 차익에 대해서. 아예 그럼 거래세를 확 없애든가. 거래세, 이렇게 되면서 또 거래세 내리는 건 또 찔끔찔끔하고, 결국에는 아유, 네. 예, 챙길 건 다 챙기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결론은, 열 안 낸다고 그러면서 또 생각만 하면 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 중소형 쪽은 약간 부진하고, 만약에 그래도 1월 효과까지 해서 1월달 효과로 해서 한 번 더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내야 어느 정도 중소형 쪽을 너무 오래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모멘텀 있는 거 빼고는 저희도 약간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리 쪽으로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나스닥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 내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코스피는 일단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늦다, 아니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죠. 2550,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으로 삼을 텐데, 이거를 환율 효과나 외국인 매수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환율이 아까 보셨듯이 그냥 수직 낙하하기보다는 한 104대 내려가게 되면 또 밑으로 걸려 있죠. 그러니까 그거 흐름들과 또 외국인들 매수와 같이 연결시킨다라고 되면, 지금부터는 딱 그 2550선에서 돌파해서 그대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데 속도는 제가 보기엔 조절이 나올 것 같아요. 속도 조절 나오는데, 시장도 약간 차익 매물 나오고, 근데 어떤 또 갈 종목들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약간 복잡한 단계의 다음 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더 강한 것보다 안 빠지고 밀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약간 장중에 조정받았다가 플러스로 돌아올 정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되, 2550은 또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2300대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좀 줄였다가 보니까 아닌 듯해서 다시 늘리는 과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도 시장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 따라가야 되고, 또 옵션 만기일 때 약간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조금 줄여놨더니만 그새 또 올라가 버리네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안정권을 찾다 보면 기회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관점 쪽에서 그런 대응을 보고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거 감안해서 그러면 주식 비중을 늘렸는데 뭘 늘려갈 것이냐, 이 부분은 또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 요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관련된 종목은 4종목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유로나브, 볼까요? 고점에서 안 빠집니다. 예, 스콜피오 탱커스 고점에서 밀렸다가도 안 밀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에너지 쪽은 또 왔다 갔다 하냐고요. 네, 미국은 잘 버티고 있고요. 예, 트랜스오션은 또 신고가 났습니다. 네, 수익이 더 커졌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났다고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계좌를 열어보게 되면 의외로 수익이 안 나는 게 지금 현상이죠. 지금 벌써 환율이 고점에서 7% 8% 빠지다 보니까, 그걸 감안한 원화자산 평가액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트랜스오션 아니었으면 조금 좀 그랬을 것 같고, 온세미 컨덕터 아니었으면 좀 더 그랬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거 오른 게 환율을 감안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냥 선방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4종목 쪽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스콜피오 이것도 울프 스피드요. 예, 갑자기 말이 울프 스피드, 이것도 그래놓고 또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 성장주 개념 쪽에 낙폭과대했던 종목 쪽으로 보다 보니까 벌써 갭 나고 딱 55일선까지 또 바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 이거를 매매할까 하다가 아예 그냥 됐다. 예, 이거 괜히 또 미국 시장 종목만 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졌는데 어차피 뭐 오스미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겠지 뭐라고 바라보는 상황이 그대로 연결은 됐는데 일단 추세 저항하고 돌파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세미 컨덕터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말씀드려서 보유하신 분들 일단 그냥 고. 트랜스오션은 솔직히 이거 조정 나오면 사셔도 돼요. 네, 지금 저거 사고 싶은데 4달러. 예. 4.2달러 정도 되는데 그 밑에서 4달러 안쪽까지 해서 만약에 조정 나오게 되면 저는 편입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유로나브나 스콜피오도 고점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는 거 있죠. 만약에 스콜피오를 노린다. 혹시나 여기 또 지지권 지난번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 잘하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여기 딱 지지하고 들어가고 추세 받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대부분 미국도 적용이 가능한 저희 시스템. 이번에 어떨까요? 이번에 또 혹시나 한 45,000달러 죄송합니다. 45,000달러면 저희 돈이 얼마야 이게? 네, 45달러. 네, 44달러 요 안쪽에서 또 55선 달락말락한다. 그땐 또 봐야 되겠죠? 내가 보고 하실 제가 보기에는 가는 종목이면 고점이 여기를 잘 안 밀릴 겁니다. 지난번 직전 저점 때는 안 밀리고 그 전에 턴하는 거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온셈이나 트랜스가 나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거 지금 디렉시온 네, 디렉시온 데일리 사우스 코리아 이게 뭐냐면요 한국물을 가지고 만든 ETF입니다.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막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이걸 왜 말씀드리자면 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오른 게 11.5% 올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6.5달러대가 지금 10달러대 거의 2배 날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리는 거는 이거는 보유 관점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 시장이 뭐 앞으로 쭉쭉 간다가 과거 한번 흐름 볼까요? 지금 거의 40달러대 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이제 이거는 차이가 있죠. 이거는 지금 환율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데 MSCI 지수로 구성된 종목 106개 가지고 한국 지수를 구성한 걸 가지고 ETF를 3배 정도 효과가 나올 수 있게 만든 게 지금 코루라고 하는 겁니다. KORU.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바닥은 여기서 도네요. 네. 여기서 돌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그런 거 가서 한국 증시의 탄력을 그대로 미국에 연결시켜서 뭔가 돈이 되는 게 없을까라고 봤을 때 해볼 만한 쪽 같아서.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앞서 지수 보셨던 것처럼 기준선 안쪽으로 혹시나 한국의 ETF를 사는 것보다 미국 ETF로 한국 효과를 그대로 누리겠다. 환율 효과까지 누리겠다. 다 한꺼번에 누리겠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무려 3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는 고민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3배짜리다 보니까 우리가 1% 올라도 3% 움직입니다. 반대로 또 1%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은 네. 또 3% 손해로 나오겠죠. 아니죠. 한 5% 손해 나오겠죠. 한 1.5 곱하기 3이니까 3, 1, 2, 3, 5, 3, 15에 5% 나오죠. 그만큼 변동이 팍팍 큰 종목인데 이런 ETF의 특징은 솔직히 하락할 때보다 올라갈 때가 더 잘 즉각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7월 달에 올라갈 때 시가가 8달러대였다가 그때 종가 부분이 한 10달러대. 그러면 이 정도 시장의 상승분을 그대로 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때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볼까요? 그때는 저 위까지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로 워낙 강세기조입니다. 강세기조면 이걸 그대로 받아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또 많이 매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 관련해서 이거죠. 유명한 TQQQQ. 예. 이걸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수익률도 같이 따라와서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요거랑 한국물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이제 또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미국도 괜찮고 뭐 이런 쪽으로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바로미터는 한국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약간 또 이런 소형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단계 이거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보고 타이밍 맞춰서 그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눌림목 자리에서 이거 차라리 한국물을 사서 대응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네, 미리 산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 움직이는 거 보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지금 그 밖에 이제 내용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들 영향이나 중소형주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거, 뭐 현금보다는 주식을 80%대 지금 다 안 늘리셔도 됩니다. 80%대 목표고 그 사이에 시장에 따라서 그 이번에 영상 들어보고 사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거 보고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대응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조금 넉넉하게 주식 비중 늘려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일정 중에서는 이제 외교적인 일정이 좀 많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혹시나 관세 낮추자? 뭐 이렇게 급진하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만 한 뭐 2, 3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안부 묻고 뭐 그냥 또 안부 묻는데 뭐 오래 갈까요? 예, 근데 자기네 입장을 고수하는 데만 얘기를 할 겁니다. 좀 더 우리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뭐 이러면서 네 공동무효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지만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걸리적거리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지도 몰라 이런 원칙적인 얘기들 나올 것 같고 뭐 그래도 그나마 좀 뉘앙스가 낮다 그러면은 이런 격변하는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조금 더 서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 네 상호 호혜적인 방안에 아니, 호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해놓은 짓을 보게 되면 예, 호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네, 호혜로 맞 때리고 싶은데 남의 기술을 다 베껴다가 네, 이런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미중 간에 뭐가 어떻게 좀 약간 나아지느냐 봐야 될 것 같고 또나 지금 항공, 우주항공 또 항공기 부품 이쪽은 이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달 탐사선이 지금 3, 4까지를 계속 못했습니다. 날씨도 하나 있었고 부품 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미국에서 달나라로 가는 유인 탐험선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참여했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발사 성공하고 그날 보니까 에어버스 CEO가 방한해서 UAM 쪽이죠. UAM 뭐 관련된 얘기하고 항공기 부품 협력 뭐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한국항공우주부터 게다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희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종목까지 영향권 끼치는 거 한번 살펴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7일은 또 빈살만 왕세자 방한하니까 요 전날에는 지금 보면은 이쪽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 대표적인 게 뭐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근데 한미글로벌은 그냥 그나마 모르겠는데 뭐 유신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또 히림 있죠. 히림 이런 것들은 아직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라 계약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살짝 이쁘게 돌리려고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혹시나 다음 주에 가면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미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많이 올랐고 시장에서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밀립니다. 밀렸다가 또 17일 날이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이 또 이날 수능일이고 1시간씩 뒤로 밀립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또 왔는데 지난번처럼 또 선물 보따리를 선물이 돈을 풀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을 대비해서 혹시 그때 많이 움직였던 게 수소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네옴시티도 신재생 쪽 신경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수소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은 네옴시티 관련된 쪽을 한 수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한번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황태자님 오시는 거, 네, 님이죠, 네, 아니 욕 아닙니다, 예, 님, 네, sir, 예, 오시는 거 아니 그 프린세스, 예, 오시는 거. 프린스 뭐냐 프린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프린스 오시는 거를 또 모멘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날 보니까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얘기
원자력 쪽은 계속 모멘텀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이쪽 신경 쓰겠다. 그렇게 되면은 신경 쓰면 거기 자금들은 남아있는 편입니다. 자만금들이나 개선 가능성은 남아있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산도 그렇고, BHI는,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짜증이 확, 네, 네. 얼마나 올랐죠? 또 이제 아예 바로 거의 두 배이 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뭐, 4,700원에서 9,600원, 거의 두 배나 버리는, 네. 참,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참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급진적으로 움직일지, 솔직히 빠진 게 이상한 거였는데, 빠진 게 혹시나 그러면 갖다 댄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쪽이죠. 환율 관련해서 통화 관련된 쪽인데, 반대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율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쵸. 그때 통화 선물 계약했던 게 빠르게 오히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부담 환율로 인해서 이때는 긍정적. 그러면 그걸 보고 BHI를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죠. 그러면 아마 이번 실적도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환율에 따라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럼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또 만약에 밀리겠죠. 왜냐면 실적 생각보다 또 안 좋고 그때 나왔던 그 주석에 달린 그거죠. 통화 선물 계약으로 인해서 실적이 또 생각보다 안 좋아진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겠죠. 근데 이제는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오히려 발목 잡았던 게 확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같이 보게 되면 그거죠. 공랭식 열 교환기다라고 하게 되면 S&T 에너지 이런 것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뒤집은 거죠. 나도 그거 하는데 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오늘 시황은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짧지도 않네요. 또 1시간 다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사볼까라고 하는 다음 주와 관련된 또 기존 종목들 또 점검하고 압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사야 돼. 이건 사야 돼. 이 시리즈로 딱딱 집어내서 이런 걸로 중심으로 맞춰가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